1,500원 돌파를 안 시키려고 지금 정부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1,500원 이렇게 계속 눌리다가 상승압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떤 모멘텀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모멘텀이 생겨서 1,500원을 뚫으면 1,600원 적정 환율까지 그냥 순식간에 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 뚝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1,600원을 넘어가겠죠. 네, 안녕하세요. 헥사곤 투자자문의 김영근입니다. 2월 인카 금융서비스 경제 전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을 간단히 살펴보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제 96.5 정도가 사실은 굉장한 기술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바닥이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100을 갔다가 100 근처로 갔다가 다시 이제 96까지 밀렸다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여기 이제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기본적으로 달러는 굉장한 강세 요인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세로 갈 수 있는 이 모멘텀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달러 인덱스의 반대 통화 중에 가장 큰 게 유로인데, 지금 유럽의 경제 성장률과 금리 수준을 보면 미국과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비해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또 구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독일만 봐도 지금 제조업이 거의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그 정도 상황이면 유럽은 끝난 거죠, 사실. 독일이 제일 강한 기업이었는데, 국가였는데. 그 다음 프랑스도 지금 재정 때문에 완전히 난리죠. 영국은 뭐 볼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세 국가 빼고 유럽에서 볼 만한 국가가 또 있나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뭐 이런 거 다 봐도 저는 유로 체제가 이번에 이제 나토도 붕괴될 위험이지만 유로 체제가 지금서부터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펀더멘탈과 미국의 펀더멘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경제 상대도 안 되는 정도까지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혁신 기업, 혁신 기술도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 미국과 비벼볼 만한 거지, 유럽은 그쪽에서도 완전히 뒤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도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로 먹고 살았는데 소비재도 이제 중국 내수가 망가지다 보니 소비재도 안 돼. 뭐가 되죠? 지금 유럽이 이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달러 인덱스의 흐름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하락세에 와 있는 거거든요. 하락세였거든요, 과거에. 앞으로 저는 미국이 이제 신제국주의잖아요, 지금 보면. 힘을 투사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동안은 양반처럼 하다가 이제는 이제 무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급 체제로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이. 왜냐하면 자기네 부채가 너무 많아지고 재정위기가 오다 보니까 그럴 때는 항상 변신을 하거든요. 보호무역도 하고 미국이 각자도생 시대를 이끌면서 전쟁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걸 챙기는 거죠. 힘을 투사해서. 그래서 유엔도 지금 탈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저는 120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96인데 120 보고 있지만, 저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나중에 지나고 나면 200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 정도로 저는 장기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맞지 않나. 일본은 이미 스파이럴에 빠져가지고 일본은 아예 경쟁이 안 되고 유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다들 달러를 버리는 분위기지만 저는 달러가 앞으로는 굉장히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소수 의견이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반대 통화 중에 원화는 유로화나 엔화에 비해서도 완전히 이제 변방 통화잖아요. 거기다가 금도 안 갖고 있어요. 그 화폐를 보증할 수 있는 금도 안 갖고 있고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원화는 그래서 이제 너무 경제에서 밀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면 중국이 다음 달러 패권을 위협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국 지금 팔다리 다 잘리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과 친한 국가들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자체적으로 또 굉장히 지금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루저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참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일극 체제로 한 20-30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면 달러는 강세로 갈 거다. 길게 봐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최근에 이슈인데, 엔화가 그 레이트 체크라고 해서 이제 연준이 또 BOJ가 이렇게 엔화 개입을 한다. 뭐 이런 구두 개입이 나오면서 연준과 일본이 공조를 한다. 또 한국도 같이 공조를 해서 뭐 이런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고, 실제로 이제 연준과 일본의 BOJ가 실제로 개입한 거는 시장에 실제로 이제 수급상 개입한 거는 40년 동안 3번인가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위기 상황에서만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총선이 2월 8일 날 있잖아요. 2월 8일에 대비해서 엔화를 좀 눌러놓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불만이 많다 보니까 약간 선거용으로 구두 개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준도 엔화가 너무 올라가면 일본도 이제 미국에 투자 약속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니까 지네들도 받을 돈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동조를 해준 것 같아요. 구두 개입으로. 근데 실제 개입이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시 다 이제 환율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해프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에 플라자 합의 때처럼 엔화를 그렇게 강세로 보낼 만한 요인이 별로 없어요.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자기네 달러를 약세로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유로화를 눌러야죠. 유로화가 60%인데. 그러니까 일본 엔화는 뭐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누르잖아요. 엔화를 정말 연준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 잡고 일본과 싸워서 해서 눌렀다고 쳐봐요. 누르면 지금 일본의 국채금리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이 강세로 눌려봐요. 일정 부분 이상 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엔캐리 자금들이 다 환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 그냥 폭락하는 거죠. 그렇게 놔둘까요? 미국이? 미국 자산의 가계자산의 80%가 70%가 주식인데 그거를 그렇게 망가뜨린다고요? 엔화를 강세로 보내서? 저는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사들이 막 나는 거 보면 정말 저는 이렇게 한숨이 나오거든요. 아, 진짜 돌아가는 상황 너무 모르고 기사를 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렇게 엔화가 너무 강세로 가면 미국은 동조를 해서 개입을 해서 엔화를 약세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네 자산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일종의 음모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나와도 믿지 마시고, 잠깐 눌렸다고 이제 워낙 폭락했다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때 보시면은 과거에 요게 이제 엔화가 진짜 강하게 눌린 적이 있었거든요. 강하게 눌리니까 엔캐리 환수가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이 안 좋고 돈이 막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원화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이 실제로 오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도. 그 이후에는 이제 평상시 때는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같이 가는데, 그래서 이제 엔화 강세로 가면 원화도 강세로 간 거죠, 이번에. 근데 만약에 진짜 엔캐리 환수 정도 될 때까지 눌려가지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 원화는 급등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보다 미국이 더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원달러 환율 상승 모멘텀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달러 보유액 대비 원화 유동성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약간 최근에 와서 약간 스무딩 됐지만 아직 이렇게 확 꺾인 건 아니고요. 약간 스무딩은 되고 있어요. 정부가 좀 M2나 뭐 이런 지표들을 좀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통계를 조작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이제 뭐 ETF나 이런 거 포함했을 때 너무 늘어났다고 막 조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조정해서 약간 눌리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외환 보유액 대비 총 외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지표가 제일 중요한데 두 가지 다 역시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우상향하고 있다. 요 지표가 가장 안 좋았을 때는 97년 IMF 때였어요. 위를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였었던 거고요. 2008년에는 이 정도였는데 이거는 거의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부도 위험을 알고 싶으면 이 지표를 보시면 돼요. 지금은 2008년보다는 안 좋고 97년 IMF 때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 지금 그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화 유동성, 보유 달러 대비 원화 유동성은 IMF 때보다도 2008년보다 지금 월등히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의 IMF가 터질 거냐, 뭐 이런 또 음모론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표를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이때 IMF 때처럼 위험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에서도 단기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단기 외채 비중은 지금 40% 언더에 있거든요. 이 지표가 40%를 넘어가야 조금 그래도 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40% 아래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게 IMF 때는 거의 이게 100%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저는 이게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돈을 막 그동안 보호비를 뜯어가듯이 달러를 뜯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2천억 불도 10년 동안 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데려가잖아요. 지금 반도체 공장 옮기지 않으면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국이 이제 자기 거 챙기는 거예요. 사실은 반도체도 미국 기술이 나와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 가져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 끌고 가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해서도.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다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게 되면 그게 나중에 수출도 안 잡히고 달러로 벌어서 거기 있는 거지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거든요. 원화로. 상당히 타격이 큰 거죠. 환율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점점 미국이 신제국주의로 가면서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달러가 정말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 근데 가뜩이나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원화는 계속 찍어야 된다. 고령화 때문에, 그리고 저성장 때문에 원화는 계속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화를 가치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금도 별로 안 갖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표는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과잉 유동성 지표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GDP, 실물 경제 규모죠. GDP 분의 M2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그래서 GDP가 예를 들면 명목 GDP가 10% 늘면 M2도 10% 느는 게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몸집이 커졌으니까 혈액량이 똑같이 10%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혈액량이 몸은 10%가 늘었는데 혈액량이 10%가 못 늘면 뭐 빈혈에 걸리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항상 GDP와 M2는 같은 비슷한 속도로 늘어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항상 보면 다른 국가들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 유동성이 더 많이 느는 거죠. 이걸 보통 이제 과잉 유동성 지표라고 하는데 이 지표를 보면 이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건 GDP 대비해서도 더 필요한 유동성보다 더 많은 유동성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잉 유동성은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으로 먼저 달려가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으로 먼저 달려가요. 과잉 유동성이 생기면 이 잉여 유동성이 항상 자산 중에 가장 각광받는 자산으로 먼저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미국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과잉 유동성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실물 경제 펀더멘탈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늘어나는데 돈을 이만큼 찍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길게 보면 결국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같이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고령화나 어떤 인구 감소나 저성장 구조를 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잉여 유동성이 다 어디로 갔냐면 다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주식시장으로 빨려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런 잉여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려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방안을 쓰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을 투명화시키고 주주 권리를 좀 강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길게 보면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과잉유동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생기는 거를 주식시장으로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유도를 해야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돈이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여를 할 수 있는 거고 생산성이 있는 자산이니까 그렇게 가는 게 좀 부작용이 덜한 거죠. 이게 부동산을 빨려 들어가면 부작용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그 부작용 때문에 지금 내수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 제대로 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제가 볼 때는 적정 가격 대비해서는 지금 반 정도 빠져야 적정 가격 될까 말까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계산은 바로는. 그리고 좀 너무 거품이 심한 지역은 3분의 1 토막. 이렇게 돼야지 적정 가격이기 때문에 그 충격을 이겨내려면 한 몇 년 걸릴 거예요, 아마. 아무리 잘 대처를 해도 최소 1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내수가. 근데 그걸 빨리 10년 겪는 게 더 나중에 길게 보면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같은 지표, GDP분의 M2 지표를 한국과 미국을 뺀 거예요. 갭을 구한 거죠. 갭을 구해봤더니 미국 대비해서 한국의 과잉유동성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이거죠. 이게 또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하향이라도 하고 있으면 조금 다행인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근데 미국과 비교를 해도 미국보다도 과잉유동성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이제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인 거죠. 달러 대비해서도. 그래서 이런 것 지표들이 좀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왜 자꾸 85%의 확률로 계속 오르기만 하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지표가 아닐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인디케이터는 뭐 여전히 1,600원 선에서 지금 와 있는 상태고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상승 압력이 아직도 강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1,450원, 60원 이렇게 있는데 1,500원 돌파를 안 시키려고 지금 정부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1,500원 이렇게 계속 눌리다가 적정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압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누를수록.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떤 모멘텀일지 모르겠지만 뭐 전 세계 위기가 오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든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모멘텀이 생기든 어쨌든 어떤 모멘텀이 생겨서 1,500원을 뚫으면 이 1,600원 적정 환율까지 그냥 순식간에 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 뚝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1,600원을 넘어가겠죠. 눌러놓으면 튀어 올라갈 때 원래 안 눌렀으면 이 정도 올라올 거를 눌러놓으면 더 올라오거든요.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누르는 힘이 뚫렸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1,600원이 아니라 거의 1,700원까지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달러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달러 자산을 갖고 있을 때 환해지를 하지 말고 그냥 환 오픈으로 달러 자산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